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용 분석에 관한 주제를 갖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물론 지금 사회복지 학교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사회복지 조사론 과목에 이 내용 분석이라는 영역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그렇게 할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내용 분석을 통한 연구를 더 가치 있게 쳐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원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용 분석을 통한 연구를 한두 편 정도는 반드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어떤 곳에 이력서를 내든지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다소 물론 과학적이긴 하지만 추상적인 영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이미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자료들을 갖고 재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현장에 활용되어지는 빈도라든지 현장에 부여하는 의미, 이것들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내용 분석 연구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 분석 연구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학습할 내용은요, 내용 분석법의 개념과 내용 분석법 활용을 위한 뉴스 전문 검색 사이트인 카인즈가 있는데 카인즈의 예시, 그리고 내용 분석법 활용 방법 및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내용 분석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이 연구 쪽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용 분석법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듣기 전에 미리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내용 분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내용 분석이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어떤 가설이라든지 연구 목적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신문이라든지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도서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문헌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 분석의 특징, 문헌 연구의 일종인데요. 문헌 연구의 일종으로서 자료를 간접적으로 얻는 방식입니다. 즉, 질적인 내용을, 문헌이라는 것은 질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양적인 자료로 전환하여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실제 연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적인 내용을 양적으로 전환시키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만 알게 되면 분석하는 방법은 양적 연구의 분석 방법과 또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록물을 계량적, 객관적 자료로 전환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분석 방법과 양적인 분석 방법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문헌의 현재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 모두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자료를 통한 분석도 살펴봤듯이 모든 분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 분석법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선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문헌적, 심리적 내용을 변수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연구 방법의 타당성 검토도 가능한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연구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뭘 해요? 문헌 연구를 하잖아요. 문헌 연구가 결국은 내용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문헌 연구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안정성과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내용 분석으로 사용하는 그 자료 자체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신문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러면 신문을 항상 검색하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재검색하거나 아니면 재구입해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과 융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과정에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연구 주제 설정 이전까지도 연구가 가능한 거죠. 보통 양적 연구는 내가 현 시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문헌 연구나 내용 분석은 과거, 그죠? 10년, 20년 전에 어떤 책을 분석하거나 10년, 20년 전에 어떤 논문, 또는 10년, 20년 전에 신문,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저도 이 내용 분석법, 신문 분석을 통해서 논문을 쓴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한 편의 논문을 이 내용 분석법으로 한 편의 논문을 준비할 때 한 달이 안 걸리죠. 왜냐하면 바로 연구 주제만 설정하면 바로 신문을 검색한다든지 문헌을 조사를 해서 논문을 쓰면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하는 시간이 사라져 버려요. 불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뭔가를 준비하고 분석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록된 자료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고요. 자료의 질적, 양적인 양이 많을 때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분석을 했는데 신문이 몇만 개야. 그러면 이게 숫자적으로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 몇만 개를 전부 다 읽을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코딩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질적인 데이터를 양적인 데이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질적인 것을 읽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코딩 1, 2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읽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 신문은 1번에 해당되고 이 신문은 2번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다 수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읽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조사자 간 신뢰도 분석을 합니다. 혹시 이 내용 모르시면 그 앞 강의에 신뢰도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2인 이상이 동일한 결과를 처리해서 그 값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신뢰도를 분석하죠.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외생 변수의 통제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기록될 때에 그런 외생 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용 분석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연구 문제를 설정합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한번 설정해 보라는 거죠. 모집단을 규정해 보고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자료, 예를 들어서 국내 종합 일간지,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모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모집단을 전체 국내 종합 일간지를 전부 다 할 것이냐? 너무 많아 일간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본을 선정하는 거죠. 모집단이 많으면 국내 종합 일간지 중에 조중동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죠. 그런데 표본을 설정할 때 왜 조중동이냐? 이러한 이유를, 뭐 신문 구독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조중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가장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밝혀주면 아주 좋겠죠.
다음, 분석 자료의 범주 및 부호화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문 검색을 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용어라고 하면 이것을 부호화 어떻게? 1번은 지적장애라고 신문에 기사화되면 1번, 신문에 정신지체라고 그 용어를 썼으면 2번, 그 다음에 정신박약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거든요. 박약이라고 썼으면 3번. 이렇게 부호하는 거죠. 그 내용을 설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내용 코딩을 하는 거죠. 신문 A번째 기사를 읽어서 봤더니 용어가 3번 박약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런 식으로 직접 코딩을 하는 거죠. 그 코딩을 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거죠. 조사자 간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은 뭐예요? 개량화된 자료를 분석하는 건데 우리가 양적 자료 분석과 같이 분석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SPSS 통계 패키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 방법으로 분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분석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면 제가 썼던 논문을 예시로 두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분석 범위, 분석 단위를 하면 단어, 지적장애, 정신지체, 박약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부호할 수가 있죠. 주제도 신문 기사니까 제도면인지 고용면인지 인권인지 문화인지 사건 사고인지 스포츠 등인지에 따라서 1, 2, 3, 4, 5, 6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내용도 기자가 이 장애 관련 기사를 쓰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부정적인 마인드인지 중립인지 그래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추근하고 연약하다라는 그러한 베이스가 깔려있다 그러면 부정에 해당되는 거죠. 장애가 있지만 뭐든지 극복하고 충분히 최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사 내용이면 긍정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중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료의 수를 갖고도 할 수가 있죠. 뭐 자료의 수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시간은 연도별, 월별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연도별로는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 과장하면 1981년은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1999년 장애 유형이 10개에서 5개에서 10개로 바뀌고 2003년 10개에서 15개로 바뀌는 이러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기사가 많겠죠. 더불어서 어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 장애인 관련 공약이 있는 해는 기사가 많습니다. 월별로는 언제가 많냐 하면 일반적으로 4월이 많습니다. 왜? 장애인의 날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뭐예요? 코딩화해서 월별은 1부터 10위까지 하면 연도는 그대로 개방형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크기 문장이냐 문단이냐 단어인지 글자 수로 범위 등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단어 아니면 100글자 밑에라 그러면 작은 기사 중간 기사 큰 기사 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간 인쇄물인지 방송인지 일간지명인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중동을 했으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갖고 그걸 갖고 어떻게 실제로 논문을 쓸 수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뉴스 전문 검색 사이트인 카인즈를 이용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러나 만약에 신문 분석을 한다 그러면 모든 신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미 기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사 검색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서 상세 검색이 가능해요. 이 기사 검색과 상세 검색을 활용해서 검색하시면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카인즈를 통해서 신문 뉴스를 검색을 했다 그러면 카인즈에 들어오셔서 지적장애를 치십니다. 지적장애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할 때 용어에 지적장애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번은 지적장애 검색해서 나온 기사를 전부 다 스크랩 하시고 2번에는 정신지체를 다시 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새로운 여기에는 지적장애가 들어간 단어가 나오겠지만 두 번째 한 정신지체가 들어가겠죠. 그 기사를 다시 또 스크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약이라는 단어를 해서 또 검색을 해서 세 번째 다시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뇌의 표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부호화는 이미 끝났죠. 1번에 의한 검색된 것은 용어가 1번, 2번은 2번, 3번은 용어가 3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가지가 이미 부호화가 끝난, 검색하면서 부호화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분석한 것이 뭐냐면 지적장애에 대한 종합일간지 신문 보도의 경향 분석이에요. 1990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를 한 거죠. 국내 9개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지적장애 관련 신문 보도를 외형적인 보도와 저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보도로 나누어서 했다라고 하고 있고, 어디 카인즈를 통해서 박약 정신체 지적장애를 검색어로 해서 어떻게 나눴냐라는 거죠. 그 나눈 것은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저는 연구가 상당히 간단해요. 외형적인 보도 경향과 내용적인 보도 경향으로 구분해서 썼어요. 외형적인 보도 경향은요, 기사의 수, 연별로 월별로 기사의 수가 얼마냐, 몇 편이냐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전에 기사를 검색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지만 엑셀에다가 전부 다 옮겨서 작업을 했거든요. 이 옮길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을 반영해서 옮겨주시면 돼요. 이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기사의 형태, 뉴스냐 인터뷰냐 사설이냐 칼럼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했어요. 이것도 이 신문 기사에 보면 이게 뉴스인지 칼럼인지 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것을 고스란히 활용하면 돼요. 기사의 크기, 500자 이하는 작은 것, 500자에서 1000자 사이 가운데 1001자 이상은 큰 기사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글자 수 3개 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변수를 사용했고요. 내용적인 보도 경향은 기사의 주제, 그 다음에 기사의 논조, 긍정이냐 중립이냐 부정이냐, 장애 표현 용어 박약이냐 정신지체냐 지적장애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연구할 때는 지적장애로 용어가 이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자들은 정신지체나 박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경우 뭐예요? 기사는 쓰고 있지만 관심도는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 설정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고민하셔서 설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표현 용어가 이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더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고민이 끝나면 아까 기사 검색을 이렇게 엑셀 파일에다가 오는데 이렇게 미리 뭐예요?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변수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고 기사를 여기에 갖다 놓을 때 검색된 기사를 분석 범위를 고려하면서 엑셀 파일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기사 내용을 여기다가 다 옮기시고 그 다음에 어느 신문이고 장애 유형은 뭘 썼고 제목은 무엇이고 날짜, 그죠? 이 날짜 분석해야 되잖아요. 연도 분석하고 월 두 개를 쪼개서 다시 분석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제가 사건 사고인지 형태가 뉴스인지 논조는 중립인지 아닌지 글자 수 이렇게 해요. 논조는 나중에 이거 읽으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이미 여기 옮기면서 다 바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글자 수도요, 여러분들 기사 수가 몇인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변수 뭐 6개, 7개로 나누면 이것을 그냥 뭐예요? SPSS에다가 분석하시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죠. 내용 분석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기는 작업이 어렵지 분석은 아주 쉽습니다. 논문 한 편을 쓰는데 변수가 이게 전부예요. 이거 실제 그때 당시 썼던 거거든요. 신문사, 장애용어, 월, 연도, 주제, 형태, 논조, 글자수, 변수 8가지로 학술지 논문을 저는 2편을 썼고요. 그리고 국제대회, 이 논문으로 국제대회 1편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영어로 발표했죠. 영어로. 그런데 미리 영어 그것을 다 이렇게 영작한 다음에 가서 고스란히 읽기만 했어요. 영어 저는 상당히 못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수 8개로 학술지 논문 2편을 쓰고 국제대회까지도 발표를 해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논문 중에 한 편입니다. 분석은 아주 간단해요. 뭐 큰 거 없어요. 백분율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이 변수 하나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월별 있죠. 월별. 봤더니 언제가 제일 많아요? 4월 달이 제일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왜 4월 달이 많은지에 대한 뭐예요? 논의라든지 재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면 논문 한 편이 끝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용 분석을 통해서 논문 쓰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고 있나요? 그러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논문 한 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용 분석법의 개념이나 활용을 위해서 뉴스 전문 검색 사이트인 카인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실제 활용 방법이라든지 또 제가 썼던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라잡이가 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충분히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게 논문 쓰는 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충분히 어떤 희망을 전달해 드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어때요? 큰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어떠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냐 하면 이러한 다양한 논문들을 쓸 때 우리가 설문지 작성을 하는데 설문지 작성도 그죠? 우리가 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